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얼굴이 온 나라의 광고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 아침밥도 먹지 않았는데 통장에는 이미 수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 단 하나의 CF 촬영으로 채워지는 세상.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990년대 실제로 존재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최진실. 지금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살았던 한국인이라면 이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인지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최진실은 그냥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얼굴이었습니다. 삼성 냉장고 광고에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LG 에어컨에도 그녀가 있었습니다. 라면, 음료수, 화장품, 자동차, 한국인이 소비하는 모든 것에 최진실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진실이 들어간 광고는 무조건 팝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제품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대기업들은 서로 그녀를 잡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억 원의 CF비, 온 국민의 사랑, 완벽한 외모,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자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최진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찬란한 왕좌가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따라갑니다. 아카이브 영상, 당시 신문기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준비되셨나요? 수억이라는 단어, 지금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을 꼬박 일해야 1,200만 원. 당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약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은 CF 한 편에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편의 촬영, 길어야 이틀. 그 이틀의 수익이 평범한 한국인의 10년치 월급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계약수입니다. 최전성기였던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그녀는 동시에 11개 이상의 CF 계약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업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걸어다니면 광고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왜 기업들은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히 예뻐서? 아닙니다. 1990년대 한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국내 소비 시장도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실은 그 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최진실은 마치 옆집에 사는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합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근함과 동경심을 동시에 자아내는 존재. 그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등장한 라면 CF 이후 해당 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음료 광고 이후에는 해당 브랜드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진실의 얼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이었고 신뢰였고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최진실이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최진실과 남동생 최진영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눈빛이 살아있는 아이였다고. 가난했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던 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인 건 철저하게 우연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19살이었던 최진실은 길을 걷다 한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그런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뭔가가 달랐었습니다. 첫 CF 촬영 현장의 감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인들은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긴장하고 어색해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최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카메라를 자기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렌즈를 보는 눈빛이 마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첫 작품들은 작은 규모의 광고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 몇 초 화면에 나와도 시청자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주연이 아닌데도 주연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존재는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방송업계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1989년 그녀는 드라마 조연으로 처음 공중파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1990년 더 많은 드라마 출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작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사랑이 뭐길래. 시청률 64.9%. 지금도 깨지지 않는 대한민국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1991년 가을, 대한민국 전체가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마지막 회 방영날, 서울 시내 택시 운전사들은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당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마다 조용했습니다. 온 나라가 숨을 참고 화면을 바라보던 그 밤, 시청률 계기판은 64.9%를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에 최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는 완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울고, 웃고, 때로는 엉뚱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 최진실을 보면서 저건 나야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경을 품었습니다. 친근함과 동경,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담은 존재. 광고업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삼성, LG, 롯데, 혜태, 빙그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CF 제의가 쏟아졌고 계약금은 회의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당시 광고 기획사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숫자를 부르는데 기업 쪽에서 먼저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계약만 해달라고. 최진실 씨 이름이 붙으면 그게 곧 매출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CF 여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2년 한 해 동안 그녀는 7개의 새 광고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1993년에는 그 숫자가 11개를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11개 브랜드의 얼굴.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면 최진실. 밥을 먹으러 부엌에 가면 최진실이 모델인 냉장고.
밖에 나가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최진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출이 많으면 질립니다. 사람들은 식상해하고 이미지는 소비됩니다. 하지만 최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광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최진실 효과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는 역설. 이건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광고에서 구현한 건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990년대 대한민국이 꿈꾸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반짝이는 가전제품, 건강한 가족. 고도성장의 시대에 국민들이 손에 쥐고 싶었던 것들. 최진실은 그 모든 것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는 언제나 무게가 있습니다. 1994년 봄, 최진실은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과 결혼했습니다. 세기의 커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와 가장 잘생긴 스포츠 스타의 결합. 결혼식 당일 현장 주변에는 수천 명의 팬과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방송국들은 결혼식을 생중계했습니다. 마치 국가적 행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배우, 완벽한 CF 모델에 이제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까지. 언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남편과 사이는 어떤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24시간 공개된 존재였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드라마 스태프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최진실 씨는 항상 밝았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막내 작가에게도 커피를 건네고. 그런데 가끔 모든 사람이 자리를 비운 잠깐의 순간에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엄청나게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스케줄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새벽 4시 광고 촬영, 낮에는 드라마 세트, 저녁에는 방송 출연, 다음 날도 같은 루틴. 매니저들은 스케줄 조율에 애를 먹었고 소속사는 몰려드는 제의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최진실은 항상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녀의 재능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비극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다를 거야. 하지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고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CF 계약들이 줄줄이 종료되거나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진실의 스케줄도 처음으로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잠깐 숨을 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왔습니다. 1990년대의 대한민국과 2000년대의 대한민국은 미디어 환경 자체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에 대한 정보가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통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쓰고 싶지 않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럼이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근거가 없어도.
DC 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각종 팬 커뮤니티, 수백만 명이 연예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팬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글로 올라오고 수천 번 공유되고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최진 씨를 둘러싼 소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진 씨의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도는 잔인했습니다. 글은 복사되고 링크로 공유되고 댓글이 댓글에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최진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 앞에 서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법원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정기사가 나와도 이미 그 소문을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를 가까이서 보았던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는 억울해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만들어온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루머에는 비극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배우 안재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유 중 하나로 심각한 채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게시물에서 최진실이 그 채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실은 그 소문을 알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 위에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F 한 편에 수억을 받던 여자, 온 나라의 사랑을 받던 여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던 여자. 그 찬란했던 왕좌의 다른 면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우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9.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나 가을에 떠난 여자. 그녀가 남긴 건 수백 편의 광고와 드라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스타를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소비했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전쟁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치르는 전쟁. 최진실은 두 번째 종류의 전쟁을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 결혼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커플의 파경. 언론은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기자들은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지켰습니다. 카메라는 그녀가 눈물을 닦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포착되는 순간, 다음날 신문 1면이 되었습니다. 훗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최진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깨지는 것도 힘든데 그게 온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저도 그냥 사람인데 혼자 울고 싶은 밤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혼 원인에 대한 추측, 재산 분할에 대한 루머, 새로운 연인에 대한 억측. 멈추지 않는 기계 같았습니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은 클릭이 되었고 클릭은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혼 이후 최진실은 오히려 연기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CF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졌던 배우로서의 역량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2003년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깊은 감정을 끌어올린 연기.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최진실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작품의 공동 출연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진실 씨는 완전히 캐릭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정씬을 찍을 때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감정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옆에서 보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최진실은 연기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를 재발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F 모델이 아니라 진짜 배우였구나.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 혼자였습니다. 아들 환희, 딸 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촬영을 하고 광고를 찍고 스캔들을 견뎌냈습니다. 매니저들은 그녀가 촬영 사이사이 짬을 내어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30초짜리 통화. 잘 있지? 엄마 곧 가. 밥 먹었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인터넷에서 몇 개의 댓글을 읽으셨나요? 그중 몇 개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셨나요?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그리고 동시에 익명 게시판 문화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2007년과 2008년 사이 연예인들의 사망이 이어졌습니다. 윤희, 정다빈, 그리고 안재환.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망 전후로 인터넷에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유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률로는 이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익명성이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말을 써도, 아무리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도 잡히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최진실도 이 구조의 피해자였습니다. 2008년 9월, 안재환의 비보가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인터넷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재환이 최진실에게 수십억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허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금전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진실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그 루머와 관련된 단어들이 떴습니다. 댓글란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이 수십만 개로 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최진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 대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루머는 계속 살아 숨쉬었습니다. 지우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반박하면 왜 반박하냐, 맞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시기 최진실과 가까웠던 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진실이가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쳤다고. 싸우고 싶은데 뭐랑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우는 것 같다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2008년 10월 2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바로 그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인터넷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법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진실법.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 강화. 둘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찬성론자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인명의 칼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익명의 공간에서 타인을 향해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있는 구조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실이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죽음은 적어도 이 사회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최진실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진실을 죽인 건 루머였을까요? 악성 댓글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였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1년, 우리는 그녀에게 시청률 64.9%를 주었습니다. 열광했고 사랑했습니다. 기업들은 그녀의 얼굴에 수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의 광고 속 제품을 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소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꿈을 그녀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꿈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순간 댐을 돌렸습니다. 이혼했을 때 언론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루머가 퍼졌을 때 우리 중 누군가는 그 글을 공유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읽으면서 혹시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공범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한 건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 구조의 이름은 바로 소비로서의 사랑입니다. 연예인을 좋아한다는 것,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때로 상대방을 하나의 제품처럼 다루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벽해야 하고, 항상 웃어야 하고, 사생활을 공유해야 하고, 넘어지면 안 되고, 나이가 들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입니다.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누나를 잃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늘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이었어요.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죠. 그런데 아무도 누나한테 뭔가를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직후 그녀의 죽음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의 댓글에 또 악성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도 세상을 뗀 사람을 향해서도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처음 보도한 기자는 기사를 쓰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사망 이후 한 달 사이 대한민국에서 모방 자살로 추정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립감,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것입니다. 최진실의 딸 준이는 2008년에 6살이었습니다. 아들 환희는 8살. 두 아이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여자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방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CF 한 편에 수억 원을 받던 시절, 온 나라가 그 미소에 열광하던 시절, 그 시절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의 그늘이 얼마나 짙었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는가?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빛바랜 광고 포스터 위로 1993년에 최진실이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이야기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이미지는 남았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녀의 광고 영상들이 수백만 번 재생되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립니다. 이 광고 보면서 자랐는데 이분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소였다. 그리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달라졌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달라졌습니다. 최진실의 죽음 이후 연예계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대형 기획사들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례로 뒷받침되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 이후에도 한국 연예계에서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사회는 충격을 받고, 매번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매번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습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을 소비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미지를 강요하는 산업 구조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사람도 화면 밖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최진실은 생전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그냥 좀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이 보도된 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그녀의 사생활을 다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딸 준이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이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것을 보는 건 어떤 감정일까? 엄마를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엄마로 기억하고 싶은 딸의 마음은 어떨까? CF 한 편에 수억을 받던 시절,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진실이 남긴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타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들을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소비였던 건 아닌가? 우리가 열광하는 그 얼굴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고통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화면 속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최진실, 1968년 12월 24일생. 배우,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의 인간. 그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했던 광고 속 미소가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가 조금 더 나은 대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진실법으로 불린 사이버 모욕죄 강화 논의는 2025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은 조용히 꽃을 놓습니다. 말없이.